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라 6.25 기념사를 듣는 것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광복절에서 뜬금없기도 하거니와 대통령이 꼽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떠올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인 어제 일본은 여전히 반성도 사죄도 없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공물을 바쳤는데 우리 외무부가 유감을 표명했지요. 하지만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대통령 발언 앞에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입만 열면 논란이 생기고 나라가 어지러워질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분석 출발합니다. 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민어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민어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민어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민어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소주 2병 값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분 패널 함께 합니다. 오늘 김장자매 철인 형제 보니까 오늘 수요일이구나. 어제 하루 쉬었더니 꼭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지요. 네. 예. 김철근 실장은 맨날 쉬니까 잘 모르죠. 그렇게 질러야 됩니까?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유미 변호사, 신인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참 저도 듣다가 올해는 좀 다를까, 이번에는 좀 다를까 했는데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왜 저 얘기를 지금 할까 하는 것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아무런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부분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 하나 하고요. 어제도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 또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한 부분, 그 부분 한번 들어보죠.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유정 의원, 어제가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일부러 좀 찾아서 들었어요. 10시 시간 맞춰서 앞에 공연도 좀 보고 대통령 경축사를 좀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년 기자회견이 한 해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생략했고, 우리가 또 3.1절 기념사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8.15 어쩌면은 광복절 이 경축사가 그 정권의 여러 가지 그 함의를 다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도 아니고요. 좀 너무 충격적이고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었다. 너무 갈라치기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광복에 대한 어떤 의미 설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은 항상 담겨왔거든요. 근데 그건 아예 생략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광복인지조차도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적어도 국민 통합 그리고 미래로 가자. 한반도 평화 통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기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 자유민주주의 대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 지난번에 이동관 후보가 갑자기 공산당 얘기를 꺼내서 이 무슨 뜬금없는 신메카시즘이냐 이런 생각을 모두가 들게 했었는데 어제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남은 3년 몇 개월 동안에는 그야말로 정권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목소리 내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반국가 세력이 되는구나.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공산 전체주의는 좀 따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박승만님, 어제 경축사 듣다 보니 우리나라가 공산 전체주의 식민지로 있다가 일본의 도움으로 해방되고 광복됐나 착각할 뻔했습니다. 으짜님, 어제 광복절 행사에 대통령 발언 듣고 극우들만의 자유는 다른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김철근 실장, 대통령이 그냥 일본은 이런 나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가 광복절이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해방 투쟁을 하는 게 뭐 무장 투쟁도 있고 비무장 투쟁도 있고 사상적으로 민족주의 사상도 있고 사회주의 사상도 있고 여러 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투쟁을 했고 해방을 쟁취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일본입니다. 그 일본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금까지 사과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것을 짚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이 최근 들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동아시아의 그 패권 경쟁국이 일본과 대한민국 경쟁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성장을 해왔고 곧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8.15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어떤 견제 발언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는 이런 그야말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8.15를 바라보는 역사적인 어떤 또는 철학적인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나오고 예? 반국가 세력이 나오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 도대체. 8.15 경축사인지 6.25 기념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대표도 광복절에 단 한마디도 역사를 말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고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역사의 기억을 지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장윤미 변호사 네. 어제도 이렇게 여러 특집들을 보면 독일 대통령, 독일 총리가 사죄하고 참배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일제시대 때 고통받았던 분들 이렇게 뉴스도 보고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후손들은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도 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국가 지도자의 언어가 그만큼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가닿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앞에선 장광설을 늘어뜨리고서는 공산세를 운운하면서요. 일본에 대해선 광복절은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권이 없었거든요. 빼앗겼었거든요. 피와 땀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건립의 기초를 닦는 광복의 그날에 일본을 파트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가슴 속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현재의 정세 진단은 어떤 것입니까? 일본이 파트너라고 대통령이 광복절에 이야기한 날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치고 정치인들이 가고 완전히 본인들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최소한 광복절에 우리나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를 해야죠. 물론 미래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그게 꼭 광복절에 마치 내부에서는 갈라치기를 하면서 외부 대한민국의 동맹의 대상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역사인식 더 나아지리라고는 지금 3.1절 마찬가지였고 8.15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앞으로도 하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광명님이요. 성탄절에 부처님 오신 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복절에는 일제에서 독립한 거를 말해야죠.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대체 대통령 연설문 써준 사람 누군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신인기 변호사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여기 와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게 돼 있고요. 또 관심 있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이렇게 광복절에 대한 의미조차도 모르는 지도자인가라는 것이 전 어제 전 세계 앞에 전 다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역사인식이 부재하고 통치 철학이 빈곤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사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 연설 하나로서 저는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서글프고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가 저는 그 고민이 굉장히 어제 깊숙하게 들었고요. 국민적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졌고 순국 선열들께서도 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 후세에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입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통탄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시문, 그 독립운동가 시문의 시가 있는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독립을 얼마나 갈망했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가지고 커다란 북을 만들어서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 이런 식의 정말 자기의 가죽을 벗기는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구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날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합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을 이상한 기준으로 가르고요. 또 전체주의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을 전체주의, 국가 공산 세력 이렇게 매도하는 지경까지 보면서 저는 참 대한민국의 국격이 매우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맥락도 안 맞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참 궁금했습니다.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우파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일까? 왜 그러는지는 한번 조금 있다가 짚어보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면서 또 했던 얘기인데 근데 그 전에 장윤미 변호사 공산 전체주의가 뭐예요? 저는 이 공산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자유주의 체계와 공산주의 체계에서 자유주의 체계가 이제 이념상 승리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제 광복 이후에 갈라진 역사를 본인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북한 체제를 그냥 신봉하는 남한의,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보의 탈을 쓴 내심으로는 북한의 이런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계. 왜냐하면 사실상 이상한 북한은 정치 체계를 갖고 있죠. 세습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뭔가의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최소한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와 본인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으면서 비난을 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진보의 탈을 쓴 위장한 교란을 하는
이런 언어를 썼는데 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자리 잡았구나. 본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 진영에 대해서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전체주의 제가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해서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공산주의만 전체주의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통치 행위가 다 전체주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전체주의 핵심은 뭐냐? 법토피아죠, 법토피아. 그러니까 법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이 검찰 만능 DNA가 전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정당에서는 경쟁자들 다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찍은 당대표를 만드는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공산주의랑 결합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는 없는데 지금 공산주의랑 결합시켜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유령을 세워다 놓고 지금 유령 때리기 하는 거나 전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은 김철근 실장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건 방금 설명한 대로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를 합친 용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전두환 시절보다 더 후퇴한 거의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정치 체제는 지금 여야의 정권 교체가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됐고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가 정치적인 공방은 많지만 그래도 집권을 서로 다 해봤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잘 아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어떤 그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 뭐 거의 그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 때입니다만 국민학교 때 공산당 뿔난 사람들 그려놓고 그때를 거의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광복절 그 일제치하로부터 주권을 되찾는 게 건국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미 우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라는 법통을 이어받는 헌법 전문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건국입니까? 건국은 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에서 정식 정부로 이미 나라가 있었던 상황이고 주권을 뺏겼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건국운동으로 다시 만들어서 마치 우파 또는 극렬 우파 이 사람들을 뭐 결집시키려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15 광복절은요 이걸 정치적으로 무슨 갈라치기 해서 내 편 결집시키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입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취임하고 첫 광복절이었잖아요. 77주년 광복절 때 지난해 말이죠? 네,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요.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데요. 공산만 들어간 겁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자유, 연대,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우리가 관광지 가면 어디를 가든 전국 어디를 가든 기념품이 다 똑같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3.1절이건 제헌절이건 5.18이건 8.15건 하는 그 단어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수정하면 다 8.15가 되고 3.1절 기념사가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의 철학이고 소신인 것 같아요. 늘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결국에는 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날, 그 좋은 날에 다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일본하고는 손잡고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시민단체와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과는 완전히 갈라치고 등 돌리고 가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광복절 경축사가 될 수 있습니까? 헌정사상 가장 저는
이 폭력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에 대한 개념조차 서지 않은 부끄러운 대통령의 경축사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본하고 손잡고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날이 광복절이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오염수 문제랄지,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랄지, 사과랄지,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너무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서 기초적인 것조차도 짚지 않고 우리가 맥락을 짚어가면서 이 부분은 문제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이웃 나라인 건 맞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전제는 다 무시하고. 그래서 어제 경축사를 딱 보면서 느낀 생각은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이번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공통으로 갖는 정상회담에서는 그 문제가 의제에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일 양자간 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공식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축사를 보면서는 이제 그 희망의 끈조차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런 위기감을 더 느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국민이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임된 권한을 갖다가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하면은 집권 연장하고 못하면 교체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 원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경축사만큼의 인식을 만약에 후보 시절에 보였더라면요. 저 절대 안 도왔을 겁니다. 진심입니다. 절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후보 시절에는 다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이 말을 바꾸죠. 그러니까 전 이런 행태가 정치 자체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도 맞지만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너무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참 정치인에 대해서 검증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이 얘기를 그러면 후보 시절에 하셨어야죠. 그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100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 한 지도자다. 그러고서 바로 축출.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잘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완전히 쏠림 외교. 그리고 민주주의 퇴행. 지금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약속하셨어야죠. 그러면 안 찍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는 잘할 것처럼, 대한민국 바꿀 것처럼 공정과 상식의 대표자로서 마치 자기 측근들, 자기 배우자, 장모의 사건까지도 엄정하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서는 딱 바뀌고 나니까 사람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해서 그게 인류 보편의 인간의 그 본능이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은 정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자신에게 표를 줬던 그 많은 유권자들을 이건 배신하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랑 함께하면서 윤석열 후보 만났을 때 눈치 못 챘어요? 어떤 거요?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이렇게 허당인 거요? 예. 예? 그 이른바 말씀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다방면에 박학다식한 이런 그리고 나름대로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개똥 철학 같은 이런 게 그냥 사인 간에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지금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거잖아요. 선출했던 건데 글쎄요. 실제로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깊이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 인터뷰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한번 나오면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도 잘 모를걸요. 광복절 날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것. 또 한 가지 논란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했던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들어볼까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규정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했다.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장윤매 변호사께서는? 저는 이게 이른바 큰 틀에선 민주진영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민주진영, 그러면 민주당을 겨냥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8.15 보수 집회가 열렸더라고요. 보수 집회 아니고 극우 집회가 열렸더라고요. 거기에 주사파 척결을 내걸었더라고요. 구호로. 전 대통령의 인식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아주 극소수의, 그것도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념 편향이란 말도 좀 아깝죠. 그냥 뭐랄까요, 감정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대한민국이 민주화 역사를 이룬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군사 독재 때 뭔가 이 군사 독재를 비판하면 그랬죠. 너는 북한 추종 세력이다. 너는 빨갱이다. 좌파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분단된 국가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진단 내렸었던 거죠. 그 부분을 악용했었던 거죠. 독재 정권이. 그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구나. 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토대가 상당히 허약했었구나. 이런 지도자의 발언을 허용해야 버리게 된 국가가 어느새 돼버렸구나. 최근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동아일보에 논설위원이 쓴 칼럼의 제목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었어요. 눈 떠보니 후진국. 본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는 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더 강화하다니요. 누굴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면 이런 무도한 언어는 입에 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이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 위장하고 허위선동, 야비하게 패륜적인 공작이나 일삼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런 인식을 토대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협치라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선택한 길은 아니고요. 저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후보 시절과 지금 대통령 시절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야당 역할 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빨갱이, 신색깔론 같은 건데 그럼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저는 도대체 빨갱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표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밀선거지만 저는 찍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조작 선동과 여론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견해와 다르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도대체 빨갱이인지 아닌지 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 처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화와 경제 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민주화의 공로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또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또 공산 세력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86년생인데요. 전 아직도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 젊은 분들,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저는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맙고 또 저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과연 그 무시무시한 탱크를 갖고 들어오는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을까?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시를 살았던 저희 세대보다는 한 세대 위의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많은 대학생들은 돌멩이 들고 밖으로 나간 걸로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면서 9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라의 녹을 먹은 검사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민주화를 이루었던 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예우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 집단이 더 공작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학생운동해갖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오고 지금 이른바 민주화운동 그 세대의 그 나이에 딱 맞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공안부 검사들이 할 만한 얘기인데 이분은 공안부도 별로 안 했어요. 대부분 특수부 검사를 했고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할까? 그럼 이거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공산 전체주의라는 허상을 그려놓고 그 허상을 상대로 싸움을 하려면 대단히 세력을 많이 키워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취지에 아마 그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대변하는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잖아요. 100점 100패예요. 총선 아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난 대선을 치렀잖아요. 졌어요. 지방선거 졌습니다. 기껏해야 10%도 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지지율 극렬하게 그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대변하는 이런 정도의 그 정치 인식이라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7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2023년을 어떻게 끌고 가요? 더군다나 20, 30대는요, 예? 지금 얘기하는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일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인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7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정도가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산 전체주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까? 예?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도 그렇죠. 국정 운영도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보더라도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완전 폭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 대통령은 그 본인의 인생 철학이랄지 통치 철학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군이었을 때도 검찰 개혁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검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완전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후보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검찰이 그 복수하는 일 없다, 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다 함께 우리가 함께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갈라치기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너네는 공산전체주의 이렇게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민주화 운동에 했었던 당시 학생들에 대해서 마음이 빚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선고도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 선고 내리고 도망가 있었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의 재판에서. 그 결과가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한 이를테면 시민사회나 야당이나 국민들과는 전혀 타협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다는 선언 같은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보수 언론조차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소통하고 협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해도 말이 안 먹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21세기 2023년에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남은 3년 몇 개월을 더 또다시 맡겨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이게 자기 부정인 걸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문재인 정부 가서 일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준다 그럴 때 좋아서 갔죠. 그리고 검찰총장 준다 그럴 때 좋아서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누가 만들었는데 지금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산사회 무슨 허위 날조 선동 이 세력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부 들어가서 고위직을 한다? 이거 자기 모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형법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 사또식으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공산당이 누군지 밝혀보십시오. 본인은 알겠죠? 이런 거예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와 반대되는 완전히 비문명적인 그 탄압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이동관 씨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지금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 찔리는 사람이 반국가 세력일 겁니다. 이권 카르텔 특정 안 합니다. 그냥 유령을 세워놓고 다 걸쳐보면 다 이권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편면적으로 잡아넣을 수 있는 제왕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저는 검사로서 죄형 법정주의로 평생을 살아셨을 텐데 만약에 지금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사또주의로 이분이 개념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과거에 도대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전 이걸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가서 일했던 거는 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형사법에 문명화된 근대사회에서 유지했던 이 대원칙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아예 안 맞는 겁니다. 뭔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희민 변호사. 네, 저는 정말 선거 때 이런 주요 포인트 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던 건 본인도 알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은 거리낌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거리낌이 없어지면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치권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이 국민이 위험해진다고요. 정말 새겨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총장일 때도 관련해서 책이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선봉에 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뒤통수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주 이 문재인 정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어필을 많이 했다라는 그 당시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섰죠. 그런데 툭 하면 전 정부 탓이나 하고, 그리고 이런 민주진영의 인사들을 공산주의의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총선도 어렵고, 총선이 어려워지는 게 대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이 어려워지고 난감해지고 위험에 빠진다는 게 정말 제일 슬픈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실된 상식님, 국가원수가 지금 이 시대에 쓸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험악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민은 그 말을 듣고 쥐구멍을 찾았을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들? 이은주님, 광복절 경축사랍시고 대통령이 선봉에서 국민을 좌우로 갈라치게 하는 이 나라 대통령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광복절이 대통령의 극우 선포일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순국선열들이 관뚜껑 열고 나올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 아니 김유정 의원, 네. 저는 이 부분을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을까 계속 좀 걸렸어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민노총, 노조, 민주당, 시민단체 다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그럼 이를테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도대체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 이거 민주당 보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은 찔리냐? 도둑이 재발절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국가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잼버리 대회를 무난하게 맞춰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그래도 우리가 견지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광복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착오적 얘기도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으며,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이 말 때문에 국민의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나라 망신은 더 커졌고 국격은 더 할 수 없이 실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여전히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카르텔이라는 얘기는 빠졌습니다만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들의 이권 카르텔,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돈 314억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5천억을 깎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유총연맹 가가지고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 처음 했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이나 바사렵 이런 데에는 231억인가가 더 지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지난번에 국정농단 그 사태 있을 때 정치적 중립 지킨다라는 그 정관을 넣었다가 몇 년 만에 올해 다시 또 그걸 없앴어요. 이거는 내년 총선에서 이런 단체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나. 내일 모레는 이제 공산당 운운했던 이동관 후보의 또 청문회잖아요. 그때는 또 얼마나 더 황당한 이야기를 이 이동관 후보가 늘어놓을지도
잠옷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부분에 충격받아서 다 못 들으신 것 뒤에 같은데 뒷부분에 카르텔 얘기했습니다. 두 번 나옵니다. 이권 카르텔하고 건설 카르텔 두 개가 저는 공산 전체주의에 너무 놀라가지고 숨이 턱 막히신 거죠. 두개 나와요. 아니 근데 이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반국가 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본인이 서울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는 없었어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하면서 이런 세력, 이런 사람들 다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와서 왜 지금 정권교체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실 남북관계에 상당히 여러 정권에 걸쳐서 상당히 호전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제 경쟁 자체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위에 있다는 게 결정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격차도 우리가 북한의 40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큰 집인데 잘 사는 큰 집이에요. 그럼 못 사는 작은 집을 잘 배려하고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집 받고 말도 안 되는 걸 꾸며갖고 얘기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요즘에 제가 비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저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전두환 독재 전 경험 못 해봤습니다.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김지아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요즘 그 시를 자주 읽어요. 그리고 김광석 씨의 노래도 자주 듣습니다. 흥얼흥얼거리면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현실적으로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 이 통치 기술을 보여주심으로써 저 같은 세대들이 지금 과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정말 비현실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참 제가 뭐 비유로 그냥 이렇게 타임머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대한민국적으로는 비극적인 일이죠. 지도자가 과거 퇴행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격도 떨어지고 시대도 퇴행하는 거거든요. 전 이거 어떻게 다시 복구해야 될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함께 지혜를 좀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변질됐다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장해서 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세력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나 인권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라도 노력을 한 부분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거꾸로 물어보고 싶네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단어 구사, 인식 또는 인식 부재 이런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판했는데 진중권 씨의 반응이 상당히 좀 뭔가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뭐 옛날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하던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했던 그 사람들이 하던 그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당했던 그 민주주의 운동가와 그다음 인권운동가, 그 진보주의 행동가들 그들 덕분에 지금 대통령 된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분이 정말 머릿속에 참 공허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그 공허함을 그냥 공허함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갖다 똥으로 채우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전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 이래가 정말 창피하거든요. 수준이 뭐냐면 수준이 이러신다라면 밖으로 들키면 안 되거든. 안 들키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오늘이 6.25입니까? 똥오줌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됐으면은. 내가 화가 나더라고 오늘 딱 보는 순간에. 예. 자, 김성희 그러니까 이제 신은규 변호사 좀 속된 말로 하자면 머릿속에 똥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 부분에서 와닿는 게 그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생각 없이 하는 건 줄 알았다. 원래 머릿속에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듣고서는 아, 저게 대통령의 인식이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진중권 교수님하고 되게 비슷했는데 저도 그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정치 처음 하고 하다 보니까 세력이 없어서 뭐 굳이 뭐 보수에서도 새로운 젊은 사람들하고 하기 싫고 그냥 연세 드신 분들하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뭐 약간 물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얘기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전 어제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거든요. 완전히 접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본인의 인식이고 앞으로도 이동관 후보자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 책임입니다. 저는 참 이 사태가 된 것이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에 다 분별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근원적인 책임이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는 거, 자신의 정견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잘할 것처럼 얘기만 했다가 정권 잡고 나서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리는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 행태가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으면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유정 의원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말대로라면 거의 지금 우리 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사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나왔을 때도요. 무슨 선동이다 뭐 허위 선동이다, 날파리 선동이다 이런 말 썼잖아요. 원희룡 장관도. 그리고 그럼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괴담이다. 그것도 역시 야당의 선동이다. 국민을 현혹하는 못된 언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 우리는 반국가 세력이자 동시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약간의 비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 전부 다 우리는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남은 시간 동안을 갈라치기 해서 본인 편만 끌어모아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로버트리님, 그 옛날 어머님들은 자식들이 싸우면 자식들을 혼내는 게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시면 자녀들이 울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른인데 한 번이라도 자신을 때리는 행동을 보이는 진정성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종아리를 지금 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HDA님, 백운기 앵커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통령이란 호칭 빼고 성렬이라고만 호칭해 주십시오. 대통령 호칭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놈 앞잡입니다. HDA님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식빵앤 버터지님, 기저귀 업체는 용산에 기저귀를 제공하라. 똥을 좀 못 가린다고 하는 얘기 지금 이런 글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앞부분에도 신윤기 변호사님이나 김철근 실장님이나 지적하셨듯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워낙 그 정치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영향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 저게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었나? 소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제가 짚고 싶은 문제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예능에 나와가지고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슬퍼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관하고도 좀 맞닿아 있나 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가서 검찰총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극우적인 행태들의 주장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과거 자유한국당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식으로 해보시면 당시에 선거 4번 연거푸 패배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그때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대선 이후에 아무 힘도 없었던 그냥 야당이 이상한 소리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현직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과거태행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한다? 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히 한 예능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가 지금 광복회장 이종찬 그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제가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그러니까 정치 막 한다고 했을 때 당으로 좀 입당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이종찬 원장을 좀 그 윤석열 그 후보께 얘기를 해서 당에 입당을 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저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향이 어쩌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원래 좀 오른쪽이야. 네? 그리고 그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오른쪽 극우 성향이 많다. 아마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을 거야. 집안이라고 하면 지금 돌아가신 이준 교수가 약간 극우 성향이었다 이런 인식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광복회장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의 실제 인식은 지금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기에 나타난 인식과 같을 것이다. 크게 나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진중권 교수 평가를 들어봤는데 용해인 의원의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연속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칭하면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건국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각종 공물료 내는 것을 정부 여당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는 그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그 보편적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신은규 변호사 저는요 이 지점에서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입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은규 변호사 같은 분들은 동의를 못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근데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이제 대통령 얘기하면 무조건 옹호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국민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얘기니까 저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국민의힘은 저는 다 연기자들이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다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정일체라는 그걸로 당선된 김기현 대표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식이 같거나 아니면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럼 왜 이렇게 와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 얘기를 하느냐? 양심에 반하니까요. 제가 여당에 소속돼 있지만 저게 옳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도 못하겠어요. 침묵하면 동의하는 거니까요. 저는 국민의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일만 전 남는다고 봅니다. 저 과거 퇴행적인 인식에 대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어도 못하는 여당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한이 있다면요 힘이 없는 게 한입니다. 제가 힘이 많고 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고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게 제가 천추의 한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를 꼭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 그럼 이런 말 들으면은 끝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자라는 그 사실만큼은 100년인가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들어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아예 없고 정말 천박한 인식의 수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 나서 하나만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김태우 구청장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될 때 그 말씀하신 걸 다시 돌려 들어봤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47개의 혐의를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사법 농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승태 장관이 그 대법원장이 훨씬 나은 게요. 다시 한번 돌려 들어보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부덕의 소치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같이 일했던 판사들 죄가 없다. 그 책임 다 나한테 물어라 이러시면서 실제로 구속 들어가시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까 김유정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야, 한동훈 윤석열 검찰보다 훨씬 낫다 박근혜 대통령 그쪽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덕의 소치라는 말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최근에 그 밑에 판사들한테 죄 묻지 말라 그래요. 자기한테 물으라고 해서 구속되시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농단했다고 47가지 혐의 적시해서 구속시켰거든요. 본인들이 좀 사법 농락하지 않습니까? 희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 어떻게 될지 역사 앞에 전 평가받아 봐야 된다. 한번 돌려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상식도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져올 결과가 참 두렵습니다. 이 정부, 이 대통령은 아무리 참사가 일어나고 책임질 일이 일어나도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정이 사라지고 상식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들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거는 어떻게 될까? 누구나 생각해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마땅한데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가치관이 전도가 되고 각자 도생하게 되면 그건 이제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걱정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계속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가지고 짚어봤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지금 따질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파탄난 세계 잼버리 책임 문제도 좀 따져야 되고 내일 모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있는데 이것도 짚어봐야 되고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 언론에서 쑥 사라져버린 해병대 수사단장 논란도 짚어봐야 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 얘기는 오늘 2부의 김종대 레이더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짧게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할 때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강신업 변호사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지요. 이거 벌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당대표군 최고위원이고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강신업 변호사 놓고 저쪽에 놓고 다 이렇게 막 우파 지지단체에서 나오면 굉장히 혼탁스럽고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사님하고 쭉 잘 나가고 있잖아요. 구설수가 낮이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내가 또 접촉하면 이상하게 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유미 변호사 네. 지금 강승규 수석이 강신업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게 측근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해명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사담을 나누는 그런 걸 녹음을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V를 거론하고 있어요. V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으로 치르겠다는 그 저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의 머릿속은 극으로 가득 차 있는데 또 약간 극으로 보이는 인사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얼굴로 뭐 최고위원 얼굴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국민들한테 선택받지 못한다는 최소한의 일말의 그런 판단의 여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당법 위반이고요. 지금 민주당 향해서 저 돈봉투 살포한 거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수사하십시오. 수사하면 되는데 이것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십시오. 전당대회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탄핵까지 했던 정당 아닙니까? 그 잣대를 본인들한테 대십시오. 저는 대통령이 뭐만 하면 함구하고 지지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정치인들
저는 이분들이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구나,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구나, 대통령만 보고 본인의 이익만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검찰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신흥기 변호사, 만약에 대통령실 수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 이거는 위법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직권남용죄도 지금 적용이 될 소지가 있어서 강성규 수석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거든요. 고위공직자입니다. 저는 당장 이거는 수사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당시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행정관들 시켜가지고 뭐 퍼날르는 거, 단톡방 퍼날르는 걸로 이미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이것까지도 이제 증거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다.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V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저 위조된 거 아니라고 하겠죠. 저것까지 위조됐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았느냐? 아니면 지시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느냐? 아니면 아예 몰랐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밝혀져야 저는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지시했다면 그거는 위헌이죠. 위헌 위법이죠. 근데 아까 장윤희 변호사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는 탄핵이 인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방송 나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다 해서 우리 열린우리당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 들어가서 이제 기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수사에 당장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어렵다면은 전 특검을 해서라도 전 이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무수석실 통해서 총선에 개입을 해서 결국 그게 2년 징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청와대 수석이 그 당원이 아닙니다. 그 당원인자는 수석이 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고위공직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은 정당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정당의 전당대회나 총선 또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면 그건 완전히 딱 떨어진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녹취록이 다 나와 있고, 이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는지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지 또는 대통령이 묵인했는지 이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속한 수사를 해줘야 앞으로 공천이 8개월밖에 안 그러니까 총선이 8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지금도 당정일체라고 그래서 용산이 다 공천을 할 것이다. 여당은 이른바 검핵관, 용핵관, 윤핵관,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대거 공천을 받고 내려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불식시키려면 빨리 수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전당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다음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를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규 수석이 했던 얘기하고 너무나 지금 그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 친분 있는 지인과의 개인적이고 뭐 일반적인 대화였다. 그 통화한 당사자는 그렇게 친분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대통령실에 행정관이 얘기를 해도 이거는 대통령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런데 시민사회 수석은 굉장히 총애받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 온다고 퇴근 못하냐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사퇴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분 아닙니까? 굉장히 총애받는 분인데 대통령의 의지와 반해서 강신업 변호사 나가라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 말 어기고 출마하니까 컷오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법률가 두 분 계신데 전당대회의 대표를 뽑을 때 개입을 금지하는 법률 있습니다.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형사처벌 조항까지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내 대회이긴 하지만요, 선거의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돼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선거였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특히나
뭐 V1이라고 지칭되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는 순간 거기에 관여자들은 아까 신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모든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규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직선거법은 공직자를 뽑을 때 적용되는 법인데요. 문제는 정당에서 공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것은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공선법이 아니니까 이건 해도 된다? 아니요. 정당법에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고 다 명시돼 있고요. 구성 요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떠한 행태라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다 처벌받는 거거든요. 전 이거 수사 들어가서 당연히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빼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도 이슈가 많고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덮고 막 그래서 국민들이 좀 헷갈리고 잊어버리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 맞아 그것도 있었지 하는 게 태영호 최고위원 때 아닙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 옹호하는 발언 해주면 공천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그때 했었고. 그때 태용호 사건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이런 식의 이제 강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국민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동안 물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그쳤던 것인데. 아니 강신업 그 후보자 되겠다고 서류까지 내신 분이 최측근하고 대화한 녹음에 명징하게 녹취돼서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못 찾죠. 이거보다 더한 증거는 없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형애님 벌써 내부 폭로가 슬슬 나오는 걸 보니 레임덕 시작인 것 같네요. 김철근 실장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뭐가요? 이 정부가 내년 총선은 치르겠죠. 총선 결과를 한번 보시죠.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 그래요? 지금요 그냥 웃어 넘기기 또 그냥 넘기기 힘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계엄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설마 하지만 왜 우리 시청자들께서 계엄을 걱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종잡을 수 없으니까 느닷없이 광복절에서 공산 전체주의, 전체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인가 전체 공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 그게 굴러가는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 그러니까요. 평화, 통일 뭐 이런 얘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이번 경축사에서도 북한이 남침할 경우 막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야 이거 정말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버리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조차도 말하고 실천에 옮겨버릴 수도 있는 무도한 정권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1년 5개월 동안에 1년 4개월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어제 KBS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안보 불안, 위협을 느낀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오늘 안보 문제 또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워낙 논란이 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작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외롭게 싸우는 박정훈 대령인데 우리들이 함께 좀 지켜줘야 외롭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부에서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간을 통해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스픽스 구독자 48만 명을 돌파했는데 저희가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하고 있죠. 49만 명까지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스픽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란이 있습니다. 50만 구독자 이벤트 지금까지 968명 참여해 주셨는데 1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언제 돌파할 수 있을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몰 회원 가입하고 있는데요. 4,492명 현재 가입하셨어요. 8월까지 10,000명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목포 민어회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목포의 민어가 이제 다 바닥이 나가지고 워낙 많이 사주셔가지고 내일 낮 12시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만 접수한다고 하니까요. 민어회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저 먹었습니다. 네.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서 깜짝 굉장히 놀랐어요, 맛있어요. 진짜로. 입에서 살살 녹아. 네, 엄청 포장도 깔끔하게. 스픽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아니에요. 진심을 예, 맛있어요. 제 미각을 괜찮아요. 네. 그런데 뭐 또 이제 이거 끝나면 또 대게 한대요. 와.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내일 낮 12시로 마감한다고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철근 실장님, 김유정 의원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은규 변호사님.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 김종대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민어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민어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민어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민어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소주 2병 값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대령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보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루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예, 아무래도 광복절 전후에서는 별로 뉴스가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임태훈 소장, 인권센터 소장이죠.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하던데 예. 원래 군검찰 수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예.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던 지난주 그 내막이 좀 일부 나왔는데 당시 군검찰에서는 체포할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방송 나와서 한 얘기가 저 수사 거부하면서 체포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예. 강제 수사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조사를 불러서 하면서 그 순간에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는 분명히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어기고 갔다고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그걸 근거로 항명에 대한 어떤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그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으면은 그 조사 내용에다 그때 해병대 사령관의 그 발표에다가 이렇게 묶으면은 강제 수사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내막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취재를 해본 결과 우리 언론이 굉장히 잘못 짚은 게 있어요. 이제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이종석 국방장관과 또 지금 박정훈 예. 임성근 사단장. 사단장이 이제 MB 때 같은 사무실에 예. 대외전략비서관실 멤버였다 그랬는데 아차 하고 빼놓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안보실의 2차장 예. 임성득 전 예비역 소장이죠. 예. 이 사람도 MB 때 안보수석실에 근무를 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태현 말고 라인이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더 있는 거네요. 그런데 국방비서실은 2차장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직접 관계된 거는 김태효 1차장은 주로 우리는 외교, 라인을 김태효 라인으로 생각했는데 외교 쪽이고 국방 라인은 2차장인데 아차 여길 깜빡했네. 그때 외교안보 수석실에 다 같은 행정관들이에요. 예. 거기에 2차장도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집단 의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실에 그 군 출신들이 일사단장이 왜 들어갔냐 말이야.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 그럼 밟아버려. 이첩한 서류는 회수해버려. 쉽게 생각을 해요. 예. 거다가 박정훈이랑 강적을 만날 줄 예상 그렇죠. 못했던 거지. 그럴 줄을 몰랐겠죠.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이럴 줄을. 근데 진짜 해병대 같은 장교가 하나 진짜 해병을 만나버린 거죠. 거기에다 해병대가 얼마나 평소에 깔봤습니까? 육군에서는 그 군대로도 안 봤다고. 해병대 하면은 저 소군 자체적인 군정 능력이 없는 수가 적으니까 해병대에 그 소속된 군대. 그래서 별도의 군으로 보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판단 착오가 점점 무리수를 두는 걸로 이어지게 됐고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언론이 간과했다. 두 번째 간과한 거. 이게 왜 대통령실에서 일사단장을 보호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예. 확실히 알았어요. 뭐죠? 자, 이걸 보세요. 작년 폭우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대통령 아크로비 사태에 갇혀서 못 나왔죠. 그 수해 현장에 동원 못하고 또 그때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아무 일도 못했거든. 재난 관리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갇혀 있다가 다음날 신림동에 반지하방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에 삑삑해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대통령 구한 게 있어. 그때 포항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때 해병대 1사단이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수해복구에 투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물바다가 된데 그 장갑차가 왔는데 그 장갑차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해병대가 홍보 자료로 찍어 놓았는데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대통령한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아, 해병대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포항 그 1사단까지 쫓아 내려간 거지. 포항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해병대가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거기서 엄청나게 이게 띄우기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때 사단장이 지금 사단장. 그러니까 윤석열 구하기에 이 1사단의 공적이 화려해. 그래서 이제 이 임성근 구하기로 갚아주는 건데 이번에 또 폭우가 내렸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최수근 상병이 7월 19일 날 그 탕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는데 그 전날 18일 날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전부 상륙 돌격 장갑차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항은 바다도 끼어 있고 물이 한번 넘치면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상륙 돌격 장갑차가 가는 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그냥 모래톱 있는데 그냥 강이라고. 여기에 상륙 돌격 장갑차가 왜 가? 이번에. 이거는 얕은 물이고 그래가지고 별로 뭐 이게 조금 뭐 트럭에 실어가지고 돌격대 그 장갑차가 가고 뭐 해병대 번쩍번쩍 빨간 티 입고 가고 이것 자체가 딱 보니까 현장 상황하고 전혀 무관하게 장야 대자부예요. 거기에다 이번에도 기대가 컸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 18일 날 온통 그 기사예요. 온통.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훈 참모가 신문 스크랩을 링크를 달아가지고 카톡으로 사단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밑에다가 아주 뭐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사단장이 댓글을 계속 달어. 사단장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 와중에 그날 19일 날 이제 보여주기 쇼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죠. 실제로는 실종자 수색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사단장은 자기는 물에 들어간 걸 몰랐다고 수사단에는 거짓 진술을 한 거지. 딱 걸린 거지. 딱 걸린 거죠. 그러면 이게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대통령실에 2차장이 갑자기 임명이 된다고요. 그 전임자가 뭐 조금 추문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경질이 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지금 2차장이 갑자기 불려와 임명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얼마 있다 폭우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흐뭇해하고 좋아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사단장이 이 기회를 놓죠. 근데 지금 해병대 사령관으로 차기 진출 경합이 붙은 게 누군가 보니까 일사단장하고 이사단장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 폭우로 기선제압을 일사단장.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MB 정부 출신이지. 여러모로 유리했는데 이제 굳히기가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연결고리가 쫙 그려지는데 그려져요. 이제 서서히 그림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박정훈이 누군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무리수 뭐 판단 착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몇 가지 보면 보직 해임 과정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 뭐 보직 해임 한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사령관이 불러가지고 야 아니야 잠깐 뭐 더 하고 있어봐 그랬다가 다시 너 안 되겠다 가서 쉬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건 바뀐 건데 사령관이 처음에 불러서 보직 해임이 됐으니 앞으로 힘들 거다. 잘 버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직 해임을 사령관이 직접 통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직 해임 돼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저 정책실장인가가 누군가 전화가 와가지고 인사처장인 것 같습니다. 인사처장이 두 번째 아마 보직 해임도 통보한 사람 같은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건의했다. 보직 해임 안 된다 이거. 이래가지고 버텨야 된다. 너 그래가지고 보직 해임을 사령관한테 건의해 절대 안 된다고 무효화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인사처장이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지시가 내려왔다. 너 보직 해임 시키랬나? 이래가지고 두 번 보직 해임된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 해병대에서는 보직 해임은 이거 과하다. 이래가지고 그 참모들이 주로 장군 참모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직 해임 없던 걸로 했는데 이제 국방부가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재차 지시를 해서 또 다시 보직 해임이 된 건데 이거는 국방부가 전 과정에 개입돼 있다는 뜻이에요. 저 한 명 죽이려고. 한 명 죽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전은 항명 수괴죄에서 항명으로 죄명이 바뀌어요. 그것도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고립하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광수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역수사대장 같은데 그 수사단 전체를 항명 집단으로 몰아갔거든요. 판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와서는 그건 빼고 박정훈 대령 혼자 항명한 걸로 바꿔치기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수사단과 박정훈 대령을 분리시키는 요 2차 작전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 번 무리수를 보니까 이제 무리수가 또 다른 무리수를 부르고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그 월요일 날 우리 프로에서 진행자께서 해병 전후에 뭐 하고 있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는지 반응이 나왔어요. 그 해병 전후의 메시지가 뭐냐? 국방부는 간섭하지 마라.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하게 납둬라. 니들이 왜 없느냐? 이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장교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보직 해임하는 것을 마음대로 그냥 식은죽 먹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근데 이게 오락가락했다라고 하는 아니 거는 처음에 보직 해임을 먼저 시키고 위원회를 나중에 연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아니 제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급하니까 막 그냥 지시하고 찍어 누르고 윽박 지르고 뭐 하는데 이거 완전히 전체주의입니다. 이거. 전체주의.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거. 뭔가 당황했던 게 보여요. 그리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도 항명으로 이제 또 바꿨다면서요? 네, 이걸 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단과 박정훈 대령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예요. 분립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놈만 조져야지 이거 해병대 전체를 건드리면 이거 골치 아프다. 집단 항명 수괴를 적용하면 죄는 더 세질지 모르겠지만 집단 항명이라고 했으니까 수사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항명으로 되니까 갈라놓자. 그게 의도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판을 너무 크게 벌리니까 이게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다가 집단이 전체가 다 항명이라 그러면은 이게 쿠데타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단독방맹 쪽으로 이걸 바꾸고 있는데 지금도 제일 비겁한 자는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자기가 진상을 밝히면 될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군 검찰하고 박 대령이 직접 싸우는데 그래 중간에 있던 사람이 쏙 빠져나가 버렸으니 뭐 이게.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박정훈 대령이 외롭지 않게 그렇게 싸우도록 힘을 좀 보태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워낙 다른 이슈가 많이 생기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잊혀질까 봐 걱정되고 어떤 짓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이 기사가 싹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궁금하고 걱정되고 갈 길이 그러거든요. 멀고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 인권센터가 현재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 주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군 인권센터 쪽으로 많이 응원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돼요. 거기 후원 제도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네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일단은 그 인원을 구성하는 게 항상 수사심의회 위원은 미리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5인 이상을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인원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오는가가 최대 관심사죠. 일단은 그 면면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의무 조항은 아니고 권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검찰의 폭주하는 수사를 지연하는 데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했으니까 일단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박정훈 단장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국방부가 여기서 또 장난을 치면 오히려 국방부의 힘을 세우는 병풍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앞으로 지난한 싸움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동안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개입한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수사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저는 이제 국방위도 소집된다는데 민주당만 하는 소집된다는데 전 민주당이 왜 신범철 차관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소명하는 걸 놔뒀는지 난 그게 그래요. 아니 그 신 차관 찾아오는 소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거 받지 말았어야지. 아니 범법자가 국회 찾아와서 자기 소명하는 거를 민주당이 왜 들어줍니까 그걸 거부했어야죠. 그리고 장관은 출석시키고 저 대통령실을 갖다가 상임위에 출석시켰어야지. 그래 어떻게 그 당사자 압력을 넣은 당사자 얘기를 듣습니까 그래. 그렇게 따지면은 박정훈 대령도 국회 출석을 시켰어야지. 같은 이치라면은. 하여튼 나라가 바로 서려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건에 개입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부분 지적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차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면서 쭉 읽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해병대는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라는 약간 질책성 문구도 좀 있었고 하나 뭐 보직 해임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자칫 수근이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변질될 것이 나는 가장 우려된다. 박정훈 대령 얘기를 들어보면 왜 저렇게 외롭게 싸우는지 오로지 최수근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법무부 차관이 아니 국방부 차관이 법무관리관한테 얘기했고 법무관리관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읽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놓고 보면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한 거 아닙니까? 이건 현행범이에요. 이건 이렇게 개별 사건에 개입하면은 바로 처벌해야 돼. 서욱 국방장관이 왜 구속됐었습니까? 작년에? 개별 사건의 정보를 뭐 삭제하라 마라 이 지시했다고 구속까지 됐는데 이 건에는 왜 그런 법적 기준이 적용 안 됩니까? 이거 법이나 시행령 규칙에서 다 금지하는 거예요. 수사단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돼 있고 사건 이첩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하라고 돼 있는데 다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 죽었는데 의혹이 많은 죽음인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국가 직무유기지 그래. 그 얼빠진 경찰이 경찰에서 군에서 다시 이첩하기 전까지는 수사 안 하겠다고 입장을 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기관이 의혹이 많은 사망 사건이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그래 수사를 우리 안 하겠다는 입장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거기에다가 한 달을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말 맞추기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초동 수사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잖아요. 이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뼈아리 혐의 대상자들이 자리에 지키고 있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수사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한 달을 넘긴다? 대한민국에 그런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경찰 입장 발표하는 거 보십시오. 이첩받은 거는 서류는 돌려줬고 가접수 받은 거기 때문에 돌려줬다는데 가접수란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법률 용어에. 그리고 돌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수사 안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해.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어요, 그래?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수사 안 하겠다는 게 수사기관 입장이에요,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성경에 보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도대체 머릿속에 쌓아놓고 있는 숯불이 몇 가지나 되는지 이 정부 나중에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100%라고 봐요. 사단장은 지금쯤 작년에 윤 대통령 살린 건 나다. 우리 해병대가 정부의 위신 추락을 다 막고 그때 엄청난 활약해서 칭찬받았다.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국방부 대통령실 안보실 해가지고 일사단장 기록 지우는 거 이거 하는 거지. 일사단장 혐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결국 억울한 죽음 되는 거지. 이게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때 현장까지 쫓아내려와서 복장 통일하라 그러고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직접 지시한 사람이 사단장 본인인데 이 사람 본인이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몸통이 살아있는데 그래 이걸 수사 안 해? 내가 살다가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뒤바뀌는 걸 내가 열어봤지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다 나오더군요. 지금도 보면 강신업 변호사 출마 못하게 한 것 강승규 수석 전화 녹음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요. 오늘 박정훈 대령님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라는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려울님, 박정훈 대령님 힘내세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임정옥님, 박정훈 대령님 매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어요, 용기 내시고 힘내주십시오. 아주 쭉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걱정하고 또 힘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기회가 되면 전해 주십시오. 그럼요. 올해 군사법의 최대 피해자는 부승창과 박정훈입니다. 네.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주체가 국방부 검찰단 똑같습니다. 무리한 수사, 사건 만들기 이런 걸 했는데 부승찬 전 대변인 수사하면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박정훈 또 했는데 여기는 현역 군인이라고. 현역 군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이게 계산착오예요. 근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군, 또 국방부 이런 데가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안 되는 게 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보 불안 위협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근데 안 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잘못하고 엉터리로 하고 이러면서 국민이 군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안보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논리로 우리 장병들의 피해의 희생을 보고서 만든 사법 질서를 여기에 도전을 했다? 그래서 군의 정의와 사법이 무너진다? 이거 뭡니까? 군대가 완전히 와해된다는 뜻이에요. 여긴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데요. 이게 이제 한번 교훈으로 전파되면 과거에 윤승주 일병 사인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구타로 인한 쇼크사를 질식사로, 그다음에 이해람 중사 수사를 50일 동안 뭉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죠. 이번에 최수근 상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제 식구 지키기 윗선 빠져나가게 하느라고 군조직이 여기에 어디에 충성을 하는가, 국민에 충성을 하는가, 권력에 충성을 하는가가 딱 답이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는 군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나는 뭐 참 목도린견 상황이다. 예. 오늘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태도, 선택적 수사,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자기 편 봐주고 한 놈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쭉 봐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방부가 군이 이런 짓을 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면 그런 것을 제대로 잡으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지.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고 어저께 광복절 경축사 네. 그거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떠올리면서 1933년 2월에 독일 의사당 방화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일 의사당 방화 사건? 네. 그때 히틀러가 총리로 집권한 지 2개월째입니다. 그리고 3월에 총선이 있었죠. 그런데 저기 제1당이 아니라 나치가 제1당이긴 하지만 과반수가 안 됐거든요. 제2당이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대인 뭐 이런 거 막 그 탄압한 게 아니라 제1의 주적은 공산당이었거든. 그러니까 의사당 방화를 공산주의자가 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 나라를 이렇게 공산주의가 이러면서 이제 괴벨스의 유명한 연설. 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똑같아. 비슷해. 그러면서 저기 그 방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때 괴벨은 뭐라 그랬냐?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저기 소소한 간첩 사건이나 터져서 이 정도지. 사실은 조금만 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만 기다릴 건데 이거는 저기 제가 보기에는 괴벨스 연설의 거의 그 복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그 저기 히틀러에게 힘이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 총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꼼짝 못해가지고 히틀러한테 정권 위임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선동에 독일 국민들의 선동이 먹혀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공산 전체주의에서 야비하고 뭐 이런 어떤 행태를 한다는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 유대인 묘사하는 거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문구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는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라는 게 어떤 그 정부의 수반, 어떤 행정의 수반으로서 정보를 대표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정부 부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상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극우 유튜버가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예요. 극우 유튜버에 끌려다니는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 세상을 도덕적인 이원론으로 본다는 건데, 그래서 국가의 위신,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강조하고, 이것도 히틀러 방식이고, 두 번째 여기 내부에 저기 지금 저 기생충이라 그랬거든요. 유대인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 만들기 이렇게 하면서 독일 사회를 갈라치기 하잖아요. 근데 후대 역사가들은 그때 당시에 그 역사를 기술하면서 오늘날로 올수록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때 그 비열한 선동과 사건 조작에 대해서도 이 선동이 먹혀든 독일 국민이라는 토양이 있었다. 사실은 이런 선동이 먹혀드는 대중은 어떤 대중인가? 오히려 요즘은 이런 데 문제의식이 더 많아요. 대통령이 어제 거의 망상에 가까운 토론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잘 먹혀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질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색지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식인들이 저 사회적 소명이 뭡니까? 저 연설의 위험성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연설인데 이게 처음에 소수당인 나치가 공산주의를 주적으로 해가지고 그 위신 세워 나가던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거든. 내용은. 그게 1933년의 일입니다. 그때 2월에서 3월 사이. 그때 일어났던 일을 보십시오. 그런데 대통령의 지금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6월달 자유총연맹 그 축사에서 처음 나온 이래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로 가는데 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건 행동을 예고하는 겁니다. 행동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정치에 내가 직접 개입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예. 그게 극우 유튜버가 주문하는 거라 지금 이게. 그렇게 극우 유튜버가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괴벨스가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군요. 나에게 한 문장만 갖다 줘. 내가 100%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다.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서 평가를 받았는지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이거 무서운 연설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선전포고에 이제 극우 정권으로 가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 선언입니다. 이게. 예, 오늘 박정훈 대령 외롭지 않게 우리가 좀 깨어서 함께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태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양과 달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도 엎어놓은 항아리 속을 밝힐 수는 없다. 엎어놓으면 아무리 빛이 비쳐도 그 항아리 속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허튼 말에 당합니다.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